자, 어제 우리가 이제 고려 불교계 천지, 의천과 진울까지 이제 공부를 했죠. 의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무신직공기 때 진울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진울에게 영향을 받는 무신직공기 때 두 명의 승려들이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승려가 하나는 진울의 제자인 해심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새 핫한 요새라는 두 명의 승려가 있어요. 요 두 명의 승려가 이제 한 B급에서 C급 정도가 됩니다. 단편적인 이제 지식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해심은 간단하게 유불일치설과 관련된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진울의 제자로서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가 근원이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해심이 원래 유학자 출신이에요. 유학자 출신으로서 관리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승려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도를 깊이 닦아보니까 이 불도가 유교랑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제 유불일치설을 갖다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유불일치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 유불일치설이 나중에 그 고려 후기에 있죠. 성리학이 수용되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중에 성리학 수용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해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보겠습니다. 요새는 조금 특이한 게 얘는 원래는 선종이 아니라 진울과 같은 선종이 아니라 교종 계열이에요. 교종 계열. 천태종 계열이에요. 근데 얘가 있지 않습니까? 진울의 설법을 듣고 진울한테 반하게 되는 거예요. 진울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울의 수선사 결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수선사 결사에 한동안 이제 참여해서 함께 결사 운동을 갖다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수선사 결사에 있다가 얘가 수선사 결사의 한계를 갖다 느끼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결사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얘가 생각했던 수선사 결사의 한계는 뭐냐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수준이 높은 고승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결사가 바로 수선사 결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중성이 높은 결사를 갖다 지가 다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백령결사, 만덕사의 백령결사라는 새로운 결사를 갖다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백령결사는 수선사 결사에 비해서 대중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좀 쉬운 결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쉬운 결사를 만들었냐면 천태선이라는 교종 계열의 새로운 신앙을 갖다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예요. 요거 법화신앙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게 뭐냐면 일반 백성들한테 어려운 불법이라든지 너무 이제 엄격한 규율 같은 걸 갖다 강요를 하면 일반 백성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이 일반 백성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신앙을 소개해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네 어려운 경전 읽을 필요도 없고 매일매일 참선할 필요도 없다. 뭐만 딱 해라. 참회만 해라는 거예요. 너네가 오늘 하루 잘못한 일들을 갖다가 반성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천태선 법화신앙이에요. 일반 수준이 낮은 백성들도 따라올 수 있는 쉬운 신앙. 원래 교종계열의 신앙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교종계열에서 진의 한계를 갖다 깨닫고 좀 이제 쉬운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변화시켜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천태선이라는 교종 계열인데 특이하게 좀 쉬운 있죠. 대중들을 갖다 끌어안는 성향의 이제 종파가 바로 천태선 법화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울과 관련된 해심과 이제 요새 살펴봤습니다. 고려불교계 천지에 가지고 의천과 진울을 연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울에서 두 명의 승려가 진울의 영향을 받아서 두 명의 승려가 뻗어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자, 진울이 요새 심심해요. 해심이죠. 거꾸로 읽으면 해심이요. 진울이 요새 심심해요. 심해를 거꾸로 읽으면 해심이 돼요. 해자 계열이 되게 많아요. 해자 계열이. 여러분이 나중에 심화까지 배우게 되면 해자가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자는 구별하는 팁들이 있죠. 해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잡아주면 좋아요. 요새는 워낙 이제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외우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새와 관련된 키워드들 암기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참회, 다른 거에는 아니고 있죠. 참회만 1,1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법이 나왔어요. 요새 참회만 1,100원법. 요새가 주인공 요새고요. 그 다음에 참회는 참회중시, 그 다음에 만은 만덕사, 그 다음에 천은 천태선, 백은 이거로 갖다가 백령결사,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법화신앙이라고 또 부르죠. 그러니까 요새와 관련된 키워드 완벽하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새 참회만 1,100원 하는 법이 나왔다. 요새 참회만 1,100원법.
자, 이게 이제 그 요새와 관련된 키워드고요. 아니, 그 사료고요.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 문무, 권신 중 우리 이제 무신직권기까지 진울, 그리고 진울에서 뻗어나오는 요새, 진울이 요새 심심해요 해서 이제 진울, 요새, 해신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안 중요한 좀 지엽적인 내용들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권문, 세족이 주도하던 호, 문무, 권, 이 시기 고려라는 나라가 무너져가죠. 불교도 같이 무너져갑니다. 불교의 타락이 정점을 찍게 돼요. 뭐 고리대, 대농장, 인신매매까지 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불교를 개혁하기 위한 승려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승려가 이제 보우라는 승려예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개혁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우는 개혁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실패하고 있죠. 고려 불교계의 임종을 목격했어요. 임종하면 죽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 불교계의 임종을 목격한 승려. 중국에서 원래 임재종을 갖다 수입해가지고 개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 불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누구예요? 다섯 번째 마디 호, 문무, 권신, 신진 4대부 때 억불 정책이 이제 시작되면서 임종을 맞이한 고려 불교로 갖다가 이렇게 억압하는 정책을 갖다 펼치게 되고 이 정책이 조선으로 연결돼 간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불교 역사가 화려할까요? 아니면 내용이 별로 없을까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억불 정책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되게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 제일 중요하고 좀 이제 그 냈을 때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법한 그 출제 빈도가 높은 포인트만 지금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의 억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정도전의 불시잡변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조선 초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첩제도 우리 챙겨둡시다. 도첩제가 뭐냐면, 자, 승려 있지 않습니까? 승려가 되려면 이제는 국가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조 때 도첩제가 실시된 이유는 뭘까요? 도첩제. 왜 실시했을까요? 승려를 줄이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요. 국가적 차원의 승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태태세성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처음 태제 도첩제가 실시되고 있죠. 마지막 태태세성 할 때 성종 때 도첩제가 이제 폐지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승려수를 늘려주는 건가? 성종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이 도첩제 폐지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 센 불교 억압 정책이에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 그 합법적인 승려들을 갖다 허가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모든 승려를 갖다 불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도시에서 승려가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얘들은 다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 우리는 상간불교와 승려들이 이제 산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억불 정책이 쭉 펼쳐지는 과정에서 불교가 맹맥은 유지를 하거든요. 그 불교의 맹맥 유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조 때예요. 세조 때. 가장 불교 친화적인 조선 초의 왕이 이제 세조입니다. 강경도감, 우리 이미 세조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경전을 간행하는 이런 기구, 궁궐 안에 설치되었다. 월인석부는 지금 외우지 마세요. 심합니다. 그 다음에 원각사지 십층극탑,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 탑이 이제 나중에 탑의 역사에서도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요런 이제 불교의 맥맥을 유지하는 불교의 우호적인 이제 세조라는 왕이 이런 흔적을 갖다 남겼다. 하지만 이제 강경도감은 역시 이제 성종 때 이제 폐지되는 모습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종 때 승가 폐지 있죠. 승가 폐지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중종하면 조광조가 떠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조광조가 소격수와 승가를 갖다 폐지했다.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갖다 보였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갖다 했습니다. 요까지만 딱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교 기본 역사 끝났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는 교종과 선종의 통합에 관심을 가져 광종사후 침체되었던 천태학을 부흥시켜 천태종을 창립하였다. 자, 교종, 선종 통합이죠. 그 다음에 광종 이후죠. 광종이 죽은 이후. 그 다음에 천태종을 창립하였다. 누가 됩니까? 힌트 너무 많은데? 불교계 통합하면 2명의 승려가 나와야 돼요. 2명의 승려. 누구? 원효란다. 그 천지, 고려불교계 천지, 의천과 누구예요? 진울.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예요, 얘는? 천태종 만들었으니까 의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광종 때 누구예요? 균열하든지 이런 애도 불교의 통합을 갖다 시도한 적이 있는데 얘들은 교종, 선종의 통합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기껏해야지 교종 내에서 화엄종 통합 이 정도밖에 못 갔어요. 교종, 선종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는 애는 고려의 천지밖에 없습니다. 천지.
거기다 이제 천태종을 창립하였다 보니까 의천이 돼버리는 거죠. 1번 이제 문종의 아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의천이 그렇게 가장 처음, 우리 역사상 가장 처음 첫 번째로 있죠. 불교계 통합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왕자 출신이에요. 문종의 넷째 아들. 그 동시에 이제 숙종의 동생.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의천은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불교와 관련은 없는 그 밖에 이제 문화사적 업적도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 업적 중 하나가 이제 교장도감이라는 초조대장경의 주석서를 갖다 간행하게 되는 거예요. 요 속장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식 명칭이 교장이에요. 교장을 만드는 기구 교장도감, 그리고 그 기구에서 이제 교장이라는 초조대장경의 주석서를 갖다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신사를 조직하여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누구입니까? 라이벌 지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송나라에 가서 화엄학과 천태학을 공부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화엄종은 원래 이제 교종의 가장 대표적인 종파. 그 다음에 이제 천태학은 나중에 선종까지 끌어안기 위해서 수입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의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지금 불교계를 보면 쭉쭉쭉쭉. 만약에 여러분 사료 이름이 나오면 있죠. 사료 이름 먼저 보셔야 돼요. 권수 정해 결사문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진울 거죠. 그러니까 정해에 들어가죠. 얘가 이제 수선사 결사 운동할 때 그 수선사 결사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그리고 요게 없어졌다고 해도 요 표기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이걸 갖다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승려 본연의 자세로 있죠. 돌아가자 그 얘기 들어갔다 하고 있어요. 뭐 스스로 이제 옷과 그 밥 같은 거 스스로 마련해 가지고 있죠. 승려 본연의 자세로 이제 돌아가자. 뭐 장사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진울이 되는 거고 있죠. 진울과 관련된 얘기를 갖다 골라보는 거예요. 강력한 라이벌은 일단 의천이요. 그 밖에 또 진울의 라이벌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진울에서 뻗어나오는 요새 심심해요. 얘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보도록 하죠. 기억봐. 내가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히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강조하는 도노 점수를 갖다 주장하였다. 맞아요, 틀려? 자, 이 도노가 이제 큰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점점 닦아가야 된다. 요게 이제 진울의 핵심 사상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신화. 이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새 참회만 1100원법 해가지고 요건 요새 거. 백년결사도. 그 다음에 교학과 선을 함께 수행하되 교학 수련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하려는 사상체계인 교관 겸수를 제창하였다. 누구입니까? 요건 의천이에요. 자, 그 교선 통합과 선교 통합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선 통합은 교를 중심으로 선을 통합하는 거고 선교 통합은 선을 중심으로 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의천은 있죠. 교선 통합이에요. 근데 진울은 있지 않습니까? 선교 통합입니다. 이 두 개를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관 겸겸 기억나죠? 그러니까 의천 교장쌤 귀여웠다. 그 다음에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수행 노동을 고루 힘쓰자는 기억운동인 수선사 결사. 여러분 이 수선사 결사라는 키워드가 없어도 위에 선지만 나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선사 결사 운동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사 끝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불교 예술사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는 예술사 파트 저 뒤에서 다뤄야 되는데 불교랑 이제 관련이 깊어가지고 미리 당겨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로 이제 불교 예술사를 다룰 거예요. 불교 예술사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고대 이제 불탑과 승탑이요. 불탑과 승탑. 불탑과 승탑이 뭐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쭉 시대별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각 시대별로 이제 어떤 불상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는 총 4개의 불상이 나오게 될 거예요. 4개의 불탑이 나오게 될 거예요. 고구려는 불상이 없어. 고구려는 불상이 없고 백제와 신라만 각각 2개의 불상이 나올 겁니다. 얘들을 사진으로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특징 들어갔다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 불상이 없는 이유는 고구려는 목탑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목탑은 잘 보관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썩어버리든지. 자, 그래 이제 신라 2개의 불탑부터 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신라 시험에 나오는 불탑이 분황사 모전석탑이라는 거예요. 자, 모전이라는 그 단어가 뭐로 의미하냐면 모는 모방하다. 그 다음에 전은 전탑, 벽돌을 모방하다. 그러니까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얼핏 보니까 벽돌로 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벽돌이 아니라 돌을 갖다가 있죠. 벽돌처럼 깎아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벽돌을 흙을 구워서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근데 우리가 중국의 그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로 만든 탑을 보고 있죠. 그거를 갖다 흉내낸다고. 우리는 벽돌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안 쓰니까 우리는 돌을 벽돌처럼 깎아서 만든 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전석탑이라 불리는 겁니다.
이 분황사 모전 석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현존 최고, 신라 최고의 탑이에요. 우리 역사상 최고의 탑은 아닌데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우리 이제 신라의 문화재 여왕 기억나시죠? 선덕 여왕의 때 만들어진 거다. 그 다음에 전탑 양식의 석탑이다. 요까지만. 그 다음에 신라의 두 번째 시험에 나온 탑이 워낙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황룡사 구축목탑. 신라 1000년 동안 3개의 보물 중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나머지 2개의 보물은 뭐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합격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천사옥대니 뭐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황룡사 구축목탑이요. 호국불교와 관련이 돼 있다. 그 짜장의 꿈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황룡이가 노숙을 하고 있는데 황룡이를 갖다 위해 가지고 탑을 갖다 만들어주면은 뭐 주변 9개 국가들이 너네한테 조공을 바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국불교의 시나리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얘 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갈통이 돼 버렸죠. 그 다음에 요 삼국시대와 관련된 황룡사 그리고 황룡사 구축 목탑이 전부 다 몽고 3차 침입 때 불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라 2개 탑 끝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탑 2개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탑은 미륵사지 석탑인데 미륵사지 석탑의 특징은 뭐냐면 현존 최고의 석탑이요. 최고의 석탑. 자, 우리 앞서 분황사 있지 않습니까?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존 최고가 아니라 신라에서 현존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목탑 양식의 석탑. 자, 이 탑의 생김새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 석탑이랑 뭐가 달라요? 뭔가 좀 많이 뚱뚱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졌냐면 이 전시대에 목탑이 유행했거든요. 목탑들이 돌만큼 무게를 잘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은 밑에가 뚱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목탑 양식에서 석탑 양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과도기적인 시기에 이 탑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양식은 재료는 목탑이고 있죠. 재료는 석탑이고 양식은 목탑 양식을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탑 양식의 석탑 등장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정치사 배우면서 이거 좀 어려운 지식이긴 하지만 이미 얘기했어요. 요 탑을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금제살이 봉황기가 나와가지고 소동료에 대한 의문을 갖다 제시하게 됐다고 했어요. 선화공주님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제 선화공주님 얘기 나왔으면 뻔하죠. 그러니까 이 탑은 무왕이랑 관련돼 있고 무왕과 관련된 역사적 흔적들은 대부분 익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익산에 있다. 이런 것들 키워드 시험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와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두 번째 탑이 백제에서 가장 잘 만든 탑이에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의 문화유산은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디 있다고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백제 수도가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도가 될 뻔했던 곳이 익산에 하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백제의 문화유산은 어디에 제일 많다? 부여, 사비에 제일 많아요. 왜? 마지막 수도, 이사가면서 중요한 물건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수도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갖다 우리가 수도를 어디에 백제 문화유산들이 있나 기억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마지막 수도인 사비에 있다, 부여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익산에 있거나 혹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주에 있거나 혹은 이제 위례성, 한성 있는 데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갖다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암기법이에요.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요 문화유산들을 갖다가 지역별로 암기하는 공부를 안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너무 자연스럽게 사비부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탑이 백제에서 가장 잘 만든 탑이에요. 기하학적 안정감, 우아미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 탑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평제탑이에요. 평제탑. 이 평제탑이랑 별명이 왜 붙였냐면 있죠. 소정방이라는 당나라 장수가 백제를 갖다 멸망시키게 돼요. 신라와 손을 잡고 나서 나당연합군을 갖다 이끌었던 장군이 소정방이에요. 얘가 백제를 갖다 멸망시키고 나서 있죠. 백제를 갖다 대표하던 이 탑에다가 평제탑이란 글자 문구를 새겨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백제를 평정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평제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석탑이랑은 좀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 목탑의 기법 있지 않습니까? 목탑의 기법들이 사용된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있죠. 우리 삼국시대 4개 탑을 다 살펴봤어요. 각 시대마다 탑들의 트렌드가 있거든요. 트렌드. 삼국시대 탑들의 트렌드는 뭐냐면 순수한 석탑이 없다. 목탑 아니면 있지 않습니까? 전탑을 전부, 목탑 아니면 전탑에 전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삼국시대 4개의 탑은 순수한 석탑이 하나도 없다. 그게 삼국시대 트렌드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거예요. 과도기. 자,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 백제 2개, 신라 2개의 석탑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석탑으로 넘어가죠. 자, 통일신라 석탑도 이제 뭔가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기단의 4강의 3층 석탑이 유행하 있다. 이중기단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3층의 탑이 쌓여지기 전에 있죠. 밑에 받쳐주는 곳이 2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2단, 1단, 2단. 그 다음에 그 위에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탑들은 평면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각형이고 3층으로 만들어졌다. 요게 이제 신라, 통일신라 있죠. 중대 이제 전형적인 우리 탑들의 이제 특징이에요. 초기에 만들어진 탑이 이제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는 되게 거대한 탑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탑들이 보면 한 3m, 4m 정도 되는데 얘는 6m가 넘어갑니다. 아주 이제 거대한 탑이에요. 왜 이렇게 거대한 탑이 만들어지냐면 신문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얘도 아빠 자랑했던 거예요. 아빠가 삼국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삼국통일의 그 문무왕의 삼국통일의 업적을 갖다 기리면서 그 아들이 있죠. 가문사지 3층 석탑을 갖다 만든 거예요. 요 가문사 바로 앞이 그 바다거든요. 바다. 그 바다에 가면 그러니까 문무왕에 있지 않습니까? 수중릉이 있어요. 대항함이 있어요. 이게 전부 이제 문무왕과 관련된 이런 내용. 하지만 만든 거는 신문왕이 만들었다. 삼국통일의 기상을 반영하고 있다. 거대한 탑이다. 이 정도만 봐두십시오. 다음에 이제 신라 중대 있죠. 가장 대표, 우리 5000년 역사상 가장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있죠. 완성도가 높은 탑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옛날에는 석가탑이라 불렸는데 이제는 정식 명칭이 이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불리는 탑입니다. 경도광 때 만들어져요. 경도광. 그리고 경도광 때 누가 주도해서 만드냐면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요. 제가 김대성이 수업 시간에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사기꾼인지 설명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있죠. 당대 경도광 왕보다도 유명한 영향력이 강하던 진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경도광은 탄생설화가 없어요. 근데 김대성은 탄생설화도 있어요. 탄생설화도. 어떤 얘기냐면 원래는 김대성이 되게 가난한 집 사람이었어요. 되게 가난했어. 근데 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상태에서 스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갖다 시주를 해버렸던 거예요. 줘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이 김대성이가 죽고 나서 신라의 재상 가문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야, 여기 재상 가문에서 태어나는 이 아기는 이웃 마을에 살던 덕을 많이 쌓은 김대성이가 환생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늘에 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그 김대성이가 이제 재상 가문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김대성이가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상 가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찰을 하나 지어요. 그게 불국사예요. 불국사. 그 다음에 전생에 가난했던 엄마를 갖다 모셔와가지고 살다가 그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면 그 어머니를 위해서 또 사찰을 하나 짓는데 그게 석굴암이에요. 석굴암과 그리고 이제 불국사라는 있죠.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가장 유명한 건축물들이 전부 김대성 손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사기꾼 김대성이가 있지 않습니까? 경도광을 갖다가 속였던 거예요. 우리 불국사라는 건축물을 갖다가 가서 보면 대웅전이라는 건물이 중심에 있는데 이 대웅전 앞에 2개의 탑이 나란히 서 있거든요. 보통은 이 대웅전이라든지 중심 건물 앞에 탑을 세우면 있죠. 1탑 구조 해가지고 가운데 하나를 세우거나 있죠. 아니면 사이드로 이렇게 2개를 세우는 쌍탑 구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불국사의 쌍탑 구조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쌍탑 구조 하면 요 탑과 요 탑을 갖다 좌우 대칭으로 똑같은 탑을 세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불국사는 석가탑과 다부탑이 완전 다른 형태로 지어져 있거든요. 왜 이런 탑들이 만들어졌냐면 이 김대성이가 경도광을 갖다 꼬시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
이 두 개의 탑을 갖다 세웠어요. 요 불국사 3층 석탑이라는 탑이 왕을 상징하는 탑이에요. 왕을 상징하는 가장 정석적인 있지 않습니까? 올곧은 이런 형태의 탑, 왕을 상징하는 탑. 그 다음에 그 옆에 서 있는 우리 교재 옆에 보시면 변형된 형태의 탑에 보면 불국사 다부탑 나오죠. 요게 되게 화려한 형태예요. 맞죠? 요 화려한 형태의 탑들이 귀족적인 성향을 갖다 반영한다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이 다부탑이 바로 귀족을 갖다 상징하는 탑이에요. 이 두 개의 탑을 전혀 다른 형태의 두 개의 탑을 갖다 김대성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경도왕에게 설득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야, 우리 신라가 지금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왕과 진골 귀족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 신라가 지금 이렇게 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도왕한테 우리 부처님 앞에서 앞으로는 이제 왕과 진골 귀족들이 친하게 사이좋게 손잡고 한번 나라를 갖다 발전시켜보자 하면서 이렇게 경도왕을 꼬드겼던 거예요. 그리고 경도왕이 결국 넘어가는 거죠. 순진한 경도왕이 넘어가서 진골들한테 뭐를 주는 겁니까? 노급을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노급. 그러니까 김대성이 경도왕의 노급을 부활시켜달라고 꼬시는 과정에서 이런 탑들, 이런 구조물들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최고의 사기로 대성한 인물 김대성, 사기꾼 이렇게 이제 별명을 갖다 지어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있죠. 탑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신라 석탑의 전형일 뿐만 아니라 우리 탑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기하 지식을 갖다 사용해서 균형미가 높은 있죠. 아주 잘 만든 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탑 안에서 나중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는 인쇄물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스킵하시고 있죠. 나중에 인쇄물 파트에서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무영탑, 유영탑 별명은 있죠. 요건 심화 때 알려드릴게요. 출제 빈도가 좀 낮거든요. 그리고 요 신라 중대 좀 전형적인 형태가 불국사 3층 석탑 같은 이중기단의 사각의 3층 석탑, 아주 얌전한 형태의 탑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대에 보시면 변형된 형태의 탑들도 등장하는데 얘는 출제빈도 낮고 심화에서 다루고요. 가장 대표적인 중대 변형된 형태의 탑이 아까 짝을 지어서 설명했던 김대성이 만들었다는 귀족을 상징한다는 불국사 다부탑이에요. 요 두 개의 탑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짝으로 쓰있죠.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탑으로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라 하대는 있죠. 불국사 3층 석탑이 신라 중대 이중기단의 사각의 3층 석탑의 전형적인 탑으로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 하대 탑들은 좀 방황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가 저 탑이랑 똑같이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저 탑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없어. 그게 막 방황을 하다가 애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 탑은 불국사 3층 석탑이랑 이제 조금은 달라야 돼. 어떤 면에서 차이를 갖다 내냐면, 요 탑신 있지 않습니까? 기단과 탑신의 측면에 부도로 써 있죠. 부조. 그러니까 양각이라고 해야 되나? 양각으로 써 있죠. 양각으로서 부처님을 갖다 새겨놓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부조라는 단어로 시험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형태의 탑의 기단과 탑신에 부처님을 부조로 조각하였다. 그런 탑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탑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이에요. 이게 이제 신라 하대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기원적인 형태의 그 다음에 이제 기단과 탑신에 부처님을 부조로 새겼다. 가장 대표적인 탑은 진전사지 3층 석탑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정말 안 나옵니다. 스킵. 그리고 이제 요 통일 신라 시기에 발해라는 북국이 있었죠. 발해 탑이 딱 하나 시험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미 우리 발해 정체성 할 때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탑 양식이 우리 탑 양식 같아요? 중국 탑 양식 같아요? 중국 탑 양식,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요소. 요 탑 이름이 영광탑이라고 하는데 요 탑이 이제 발해의 현존하는 유일한 발해탑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재료가 모양도 특이하지만 재료도 전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 요까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신라 하대 정치사 공부할 때 있죠. 선종이 유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종이 호족의 지원을 받은 선종이 유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있죠. 승탑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내용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그 승탑들을 갖다 살펴볼 거예요. 그 승탑 양식이 가장 전형적인 양식이 위에서 봤을 때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이 팔각형의 탑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팔각 원당형 탑 이렇게 부릅니다. 원을 닮은 팔각형 평면의 탑들이 이 시기 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각 원당형 탑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요거는 약간 예외적인 예니까 얘는 일단 스킵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팔각 원당형 신라 하대 때 두 개 승탑 이름을 갖다 암기해 주십시오. 철감선사탑과 염고화상탑이요. 사찰보다도 승려 이름이 중요합니다. 철감선사탑과 염고화상탑이라는 신라하대 있죠. 두 개 팔각 원당형 탑이 부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승탑이라고도 부르고 뭐 부도라고도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도의선사탑까지 연결해가지고 암기하는 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요 두 개가 주인공이니까 있죠. 요 두 개 이제 확실하게 이름을 갖다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탑비는 승탑 친구라고 했어요. 짝이라고 했어요. 이 승탑의 주인공인 승려들의 어떤 인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설명으로 갖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탑비. 탑비 이름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계사 진감선사 탑비 이게 그나마 나올 만한데 이것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기타 고대 불교유산 범종이라든지 뭐 석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도 난이도가 높고 심화해서 정리할 거고 발해 석등을 갖다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발해 석등은 우리가 이미 한번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있죠. 발해 정체성 파트에서 이거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어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왜? 요 석등을 갖다 받쳐주는 꽃잎무늬 있죠. 요게 고구려 양식이에요. 고구려 양식.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유일한 시험에 등장하는 석등이 바로 발해 석등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대 있지 않습니까? 고대의 불탑과 승탑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불탑과 승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불탑도 이제 트렌드가 있어. 신라랑 이제 구별했을 때 신라는 있죠. 이중기단의 사각의 3층 석탑이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고려는 변해요. 그러니까 다각의 다층. 각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층도 이제 3층이 아니라 있죠. 지 마음대로 뭐 3층, 5층, 7층, 뭐 10층 막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각의 다층 석탑.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일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다양한 성향들이 이렇게 혼재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누구 때문이라고 있어요? 왕건 때문에 왕건이 다양한 세력들을 전부 다 끌어안고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있죠. 다양한 세력들, 다양한 애들이 다양한 형태로 탑들을 갖다 만들게 됐던 겁니다. 모든 건 왕건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탑들이 만들어지는데 전반적인 이제 흐름들을 보면 초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삼국 양식을 갖다 계승하는 탑들이 만들어져요. 왜? 고구려 계승하자는 애도 있고 백제 계승하자는 애도 있고 신라 계승하자는 애들도 다 전부 고려시대 때 왕건이 끌어안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보면 삼국 양식 계승하는 탑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시험에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옵니다. 나중에 암기하는 팁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가서 암기를 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 불탑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고려 전기와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각각의 하나씩 탑들이 있는데 이게 빈출되고 있어요. 고려 전기에는 있죠. 중국의 정통왕조인 송의 영향을 받은 탑이 하나 있고 고려 후기에는 오랑캐 왕조인 원의 영향을 받은 탑이 하나 있어요. 요 두 개를 여러분이 꼭 오늘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고려 초기의 삼국 계승 탑들인데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해두세요. 나중에 암기하는 팁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주제, 고려 전기와 후기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탑. 고려 전기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탑이 바로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에요. 평창올림픽 했던 그곳에 있는 거죠.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요. 되게 화려하고 각도 여러 개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층이라든지 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대충 월정사 석탑 이렇게 기억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려 전개탑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려 위에 더 화려한 탑이 등장하는데 그게 경천사 10층 석탑. 얘는 층을 애워주셔야 돼요. 층을. 자, 얘는 일단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특징이 되게 많아요. 사연도 되게 많고. 일단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특징이 짝수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탑 중에 짝수탑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라탑들 다 3층이었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려탑도 보면 5층, 7층 하면서 9층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홀수탑이에요. 짝수가 없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홀수가 남자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탑들은 전부 홀수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만 이상하게 짝수탑으로 지어졌어. 왜 그러냐면 얘는 불교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원나라의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라마교. 라마교 애들이 이상하게 짝수를 좋아해요. 이상하게 짝수를.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짝수탑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탑들에 비해서 되게 좀 섬세하다는 느낌이 들죠. 실물 보면 상당히 섬세하게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돌의 재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 탑들은 화강암이라는 되게 가공하기 어려운 애 있죠. 투박한 돌로 조각을 했어요. 대신 이제 화감은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보존력이 뛰어나요. 보존력이 한번 깎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때려 깨지만 않으면. 근데 이제 이 대리석은 반대예요. 반대. 자, 가공은 쉬워요. 섬세한 가공들이 가능한데 이 돌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거. 특히 이 대리석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비를 맞으면 녹아요. 산성비를 맞으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만든 탑들은 전부 다 건물 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탑이 있죠. 일본 애들이 이 탑을 갖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화려하고 예쁘고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일본의 이 탑을 갖다 뺏어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분해해가지고 분해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다시 반환됐고 지금은 이제 현재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정말 많은 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탑 정말 중요하게 잘 정리해 주십시오. A급입니다. A급. 자, 그러면 이제 고려와 있죠. 고려 전기와 후기를 갖다 대표하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탑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도 승탑이 나오는데 승탑은 별로 안 중요해요. 가볍게 들어가겠습니다. 고려 승탑은 기본적으로 신라에 있지 않습니까? 팔각 원당형 승탑을 계승하고 있다. 뒤에 거는 일단 무시하십시오. 자, 이 신라의 팔각 원당형 승탑을 계승했던 가장 대표적인 승탑 하나만 딱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고달사지, 여기서는 원종대사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고달사지 승탑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고달사지 승탑. 시험이 항상 유행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감선사는 항상 철감선사를 물어봐요, 시험에서. 근데 고달사지는 원종대사가 아니라 고달사지 승탑이라고 시험에 나와요. 자, 요게 이제 고려를 대표하는 팔각 원당형 승탑이고 있죠. 요거 암기하는 방법은 고달이에요. 고달. 옛고, 옛날에 도달할 달. 그러니까 신라라는 예전에 있죠. 팔각 원당형 탑에 도달한 똑같이 만든 탑이 바로 고달사지 승탑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확실히 기억을 하십시오. 뭐 후계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천천히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갑니다. 조선시대는 억불 정책이니까 불탑 같은 거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시험에 팁다자주 나오는 두 개의 탑이 있습니다.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탑 하나씩만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조선전기의 탑이 이거 뭔가 사진이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경천사 10층 석탑은 거의 똑같죠. 베낀 거예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조선 초기에 세조가 만든 거예요. 우리 세조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이름은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긴 건 처음 보는 거죠. 요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베껴서 만든 겁니다. 사진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딱 주면서 야, 이거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냐 구별하는 문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사진을 주고 이걸 경천사지라 해버리면 그냥 경천사진 이거 주면서 야, 이거 원각사지다 하면 원각사지 따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사진 보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여기는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에 법주사 팔상전이라는 탑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거는 이제 현존 유일의 목탑이에요. 목탑들은 보존이 잘 안 돼요. 잘 썩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화재가 전쟁 나버리면 전부 다 불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조선 후기 있죠. 17세기 탑이 이제 현존 유일의 이제 목탑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를 갖다 건축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건축 쪽에서도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조선 후기 이제 양반 지주들 임진왜란 이후에 있죠.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교가 이제 사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인정받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억불 정책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반 지주, 돈 많고 권위 있는 양반 지주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이제 다층의 석탑들이 3개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법주사 팔상전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려와 조선 전기에 있지 않습니까? 4대 탑, 고려 전기, 조선 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각각의 하나의 중요한 탑들을 갖다 배웠어요. 그거 암기한 팁 알려드릴게요. 그게 일명이 이제 월 천원법이에요. 월 1,000원씩만 내면 있죠. 이 탑의 순서를 갖다가 암기할 수 있어요. 자, 요거 고려예요. 요거는 조선,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고려 전기는 월정사 팔각구층,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에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조선 후기에는 법주사 팔상전 해가지고 고려 전기 후기, 조선 전기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탑들이 하나 있어요. 얘들 순서도 자주 물어봅니다. 요 암기법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꼭 암기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제시된 그림과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탑이라든지 불교 예술사는 있죠. 예술사는 사진을 보고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명칭이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죠. 명칭이 이렇게 안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다 기출입니다. 이거 뭐예요? 미륵사지 석탑. 기억,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불국사 3층 석탑.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은 전형적인 통일 신라의 석탑 양식을 완성시켰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 그 다음에 얘는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새긴 것으로 유명하다. 어때요? 얘는 뭐예요? 정림사지 5층 석탑.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탑신을 새긴 걸로 유명한 탑은 이름이 뭐예요?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에 안 외워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수업 한번 다시 듣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구별하는 포인트 들어갔다 잘 잡으세요. 머릿속에 이제 큰 틀, 구조화를 잘하면, 구조화만 잘한 상태에서 반복만 하시면 자기 지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승탑인데, 신라 하대 때 유명한 이제 승탑인데, 이게 철감선사인지 염과상인지 여러분이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철감선사인데 여러분 눈으로는 구별을 갖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라 하대 때 가장 대표적인 8강 원당형 승탑이다. 요 정도까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추구하였다. 관련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정답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게 돼야 돼. 이거는 왜 맞는 게 될까요? 이게 선종이랑 관련돼 있죠. 선종. 한 다리 건너서 선종에 대해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는,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어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던 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 불교 사상이 무슨 불교 사상이에요? 선종이죠. 선종이랑 관련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갖다 골라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쌍봉사, 철감선사탑.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불교 예술사 중에서 이제 불탑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바로 불상 들어가겠습니다. 불상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역시 고려, 시대별로 이제 구별해서 정리해요. 조선에는 유명한 불상이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먼저 이제 삼국시대 불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국 공통으로 유행했던 불상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배우고 삼국 각각의 하나의 불상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암기해 주면 됩니다. 삼국 공통으로 유행했던 애들이 누구냐면 삼국시대 미륵신앙이 유행했다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그러니까 왜? 현실이 팍팍하니까. 이 미륵신앙이 유행하면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금동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륵보살은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사유상은 있지 않습니까? 자세, 그 다음에 얘가 사유, 반가를 들고 사유를 하고 있는 상. 요거는 이제 자세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제 얘. 나중 가면 심화 가면 얘가 이제 국부 83호다 이런 것도 암기를 갖다 해주면 좋긴 한데, 일단 그냥 눈으로만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많이 만들어졌고 얘가 가장 대표적인 애다.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얘랑 좀 많이 비슷해 보여요? 많이 달라 보여요? 많이 비슷해 보이죠? 자세라든지 미소 짓는 것조차도 거의 비슷해요. 머리에 쓴 관도 그렇고.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얘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얘는 금동으로 만들었어요. 동으로 만들고 금으로 이렇게 색칠을 갖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화재냐면 이게 일본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이라고 해서 일본 국보 1호예요. 일본 국보 1호. 이 두 개의 불상이 당대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삼국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어떤 문화적 교류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고려사 그 목조 미륵보살이 나무 재료가 뭐냐면 적송이에요, 적송. 일본 소나무는 금송이거든요. 우리 소나무가 적송이에요. 우리 소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있지 않습니까? 백제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 문화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일본 문화재.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넘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백제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했다면 일제강점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물들이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그 기록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지워버렸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받고 우리가 만들어서 줬을 확률도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삼국의 각각의 하나의 불상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출제 빈도가 높진 않은데 하나씩밖에 없어요.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고구려를 대표하는 불상이 영가칠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에요. 영가칠년명이 중국의 연호예요. 등판에 중국 연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등판에 중국 연호가 적혀 있는 열의 입상, 뭐 이렇게 불상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고구려 불상의 특징이 뭐냐면 광배가 넓은 거예요. 광배. 후광을 상징하는 광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불병자상 기억나십니까? 발의 이불병자상. 발의 이불병자상도 이 등판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넓은 등판 때문에 이불병자상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등판 넓은 고구려 영가칠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름 정확하게 안 외워도 돼요. 비슷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있죠. 서삼마의 삼젠불 해가지고 마애가 절백을 갖다 깎아서 만든 세 명의 이제 부처님 하는 거예요.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백제 거예요, 백제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베리석불 입상 해가지고 세 명의 부처님을 갖다 돌을 깎아가지고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제일 못 만들었어요. 삼국 중 그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신라의 조형 예술 수준이 제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백제를 갖다 통합하고 나면 백제 기술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 신라가 흡수하게 돼요. 불국사 삼층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아사달이라는 백제 출신이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백제 기술을 갖다 흡수하고 나면 통일 신라 때는 조형 예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삼국시대 때까지만 해도 신라는 되게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 얘는 별명이 뭐냐면 베리베리 못 만든 불상, 베리베리 못 만든 불상. 그래서 베리석불 입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교재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각의 불상 밑에 보면 미소가 나 있어요. 고구려 미소, 백제의 미소, 은은한 미소. 실제로 역사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 불상들을 갖다 구별해 놨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거 뭐 구별하는 포인트로 나오긴 어렵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픽 웃으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불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불탑 공부하면서 불탑이 어느 시대 때 정점을 찍었어요? 가장 뛰어난 불탑이 어느 시대 때 나왔어요? 통일신라 때, 신라 중대, 불국사 삼층석탑이라는 탑이 나왔다고 했죠. 그 말은 그러니까 조형예술이 그 시기 때, 신라 중대 때 정점을 갖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상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조형예술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상도 역시 신라 중대에 있죠. 동일한 인물에 의해서 정점을 갖다 찍게 돼요. 아까 석굴암이라는 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김대성이라는 사기꾼의 전생의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전생에 가난했던 엄마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석굴암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하나 있는데 이 부처님이 우리 불상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은 불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균형 잡힌 몸매,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지식 반영돼서 불상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은 불상. 그러니까 이 불탑도 불상도 둘 다 조형예술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시기에 같은 인물에 의해서 정점을 갖다 찍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의 불상, 이미 봤죠. 발의 이불병자상, 고구려 양식을 개성했고 흙을 구워서 만든 불상이다 하는 내용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등판이 넓어서 고구려 양식을 개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불상 들어가겠습니다. 고려는 고려 초기 불상과 고려 후기 불상을 갖다 구별하셔야 되는데 고려 초기 불상은 있지 않습니까? 고려 초기에 고려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호족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호족들이 똘똘한 애들이에요? 아니면은 칼제비들이에요? 무식한 칼제비들이요? 무식한 칼제비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 무식한 칼제비들의 성향이 반영이 돼가지고 있죠. 초기에
불상들이 만들어져요. 얘들 촌빨 날리는 거예요. 지역, 촌놈이지 않습니까? 지역성이 강하다, 향토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촌빨 날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 대형 불상이 유행하고 있다. 좀 무식한 애들이 크면 무조건 좋은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대형 불상, 되게 촌빨 날리고 있죠. 큰 불상들이 등장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고려 초의 불상들입니다. 3대 대형 불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주 용미리 이불입상, 그 다음에 안동 이촌동 석불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사찰이에요. 사찰. 사찰은 안 빠져요. 지역 이름은 빠질 때도 있고 있죠. 부처님 이름은 막 바꿔서 나와요. 바꿔서 나와요. 근데 지역 이름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관촉사,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할 때는 관촉사라는 키워드가 아직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촌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찰이 있죠. 사찰 이름을 중심으로 세 개 이제 요 불상의 이름을 갖다 암기를 갖다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상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불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불상이 요 관촉사 불상이에요. 미륵보살 입상. 왜? 고려 최대 불상이에요. 덩치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0m가 넘을걸요. 어마어마한 키랍니다.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또 얘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얘 별명이 또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은진미륵이라는 별명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은진미륵. 나머지는 그냥 불상 이름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름만 암기해서 야 고려 초에 되게 못 만들고 머리만 큰, 덩치만 큰 불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광주 충국리 철불. 충국리 철불이 나중에 충국리가 하사창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옛날 시험에서는 충국리 철불 했는데 요즘은 하사창동 철불 하면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우리가 별로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얘 앉은 키가 또 2m 넘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고려 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향토적 색깔이 강한 거대 불상 중 하나입니다. 근데 다른 불상에 비해서는 좀 정상적으로 생겼죠. 정상적으로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암기하는 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관촉사 불상, 용미리 석불, 그 다음에 이촌동 석불 같은 걸 갖다 보면서 있죠. 사람들이 야 얘들 되게 못생겼다, 총빨 날렸다, 총빨 날리다 하면서 이제 되게 못생겼다고 이제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얘들 얼굴의 그 특징이 뭐냐면 관용이 필요한 얼굴이에요. 용서가 우리 마음에 넓은 마음으로 있죠. 용서를 해줘야 되는 얼굴들이 바로 이 관용이에요. 관용, 관촉사, 그 다음에 용미리, 이촌동 석불. 사람들이 야 쟤들 얼굴은 너무 못생겨서 관용이 필요한 얼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 친구 있지 않습니까? 충국리 철불, 하사창동 철불이 있죠. 야 나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같이 취급받다니 되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관용이 필요한 얼굴들, 그리고 옆에서 이제 한숨을 쉬는 하사창동 철불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고려 초기에 덩치 크고 있죠. 지역성이 강한 4대 불상입니다. 시기랑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못생긴 불상들 말고 있죠. 고려 중기 때 이제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정상적인 불상, 고려 불상 중 가장 잘 만든 있죠. 불상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소조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공 아미타불.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열애랑 부처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그 다음에 좌상은 앉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부석사의 무량수선이라는 부석사의 핵심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안에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라불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뭐예요? 가 한숨 쉬는 애 기억나죠? 그러니까 하사창도. 그 다음에 나는 나가 바로 이제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이에요. 그리고 얘는 논산 관촉사 석불. 얘가 이제 용미리 석불이에요. 용미리 석불.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초와 중기의 석불들을 갖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제작된 불상이다. 가마들 들려.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 그 다음에 백제 불상 양식을 계승한 철불이다. 어때요? 그러니까 X. 백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 그 다음에 철불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조니까 흙을 구워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고려 시대의 설불로 은진미륵이라고 불렸다. 어때요? 고려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석굴암 본존 불상의 양식을 계승하였다. 석굴암 본존 불상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X예요.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사는 사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까지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 봤을 때는 처음 보게 되면 불상 같은 거 혹은 이제 불탑 같은 것들이 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당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 잡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 뭔가 그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공부는 순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큼 잡아가면서 그걸 갖다 이제 그 반복으로 해가시면 결국에는 이 공부는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불교 예술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